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번 주 거 들으셨나요? 아니면 안 들으신 분 계시나요? 저번 주 거 다 들으신 건가요? 어, 안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세미나는 그 저번에 진행한 세미나 에서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어서 저거 뭐지? 어? 자동 왜 자막. 자동 자막이 생기지? 어, 아무튼 저번에 세미나에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이란 에 대해서 한번 나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저번 시간에 그 인터넷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컴퓨터에 주소가 있다. 거기까지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간 거를 잠깐만 한 번만 빠르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번에 어플리케이션이란 으로 시작해가지고 앱의 정의를 한번 봐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크래치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두 가지를 과연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한글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이게 무언가를 적용하다, 무언가를 응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개발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개발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응용해서 앱을 결국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소감문을 작성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희가 집에서 그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 있을 수도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구글, 네이버 그리고 이제 저희 사다 웹 같은 거를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 기기들이 서로 통신하는 것이 인터넷이고 이렇게 서로 기기들이 이제 자유롭게 통신을 하고 같은 네트워크 안에 모여가지고 이제 표준화된 방식으로 파일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표준과 인프라와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글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모든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주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google.com이라고 표시되는 거는 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google.com을 이제 실제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주소인 이렇게 4개의 옥텟으로 나타낸 주소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IP 주소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두 가지를 변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저번에 중점적으로 봤던 DNS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실습을 실제로 해보는 거를 이제 시간이 약간 촉박해가지고 못 해봤던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윈도우 컴퓨터가 아닌 분이 계시나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맥을 잘 몰라가지고요. 맥은 미처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걸로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윈도우 R을 누르시면은 그 실행창이 뜹니다. 그래서 CMD를 거기에 입력을 하면은 그 커맨드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요. 이제 이런 창이 뜨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IP config은 이렇게 쭉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에 네트워크 연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실행 못하신 분 계시나요? 아직? 네. 근데 이제 IP config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은, 물론 이제 뭐 버추얼 머신 같은 걸 쓰시는 분은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개 IP 주소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현재 거기에 그 IP 주소를 보면요,
그 19 여기 보면은 192.168.0.14로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이 주소는요, 192.168로 시작하는 주소는 모두 그 로컬 IP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현재 뭐 공유기에 할당된 지역적인 주소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 주소로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왜 이런 그 로컬 IP 주소가 필요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는 여러 대의 기기들이 하나의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 공개 IP 주소는 그 공유기 할당되어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유기 연결되어 있는 여러 기기들이 그 공개 IP 주소 하나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제 공유기는 이 로컬 주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각각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핸드폰도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로컬 IP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개 IP를 보고 싶다면요. 이제 whatismyip.com을 들어가면은 현재 내 공개 IP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개 IP는 이제 이 192.168.0.14는 사용하는 웹서버로 전송이 되지 않고요. 이 공개 IP 정보만 서버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의 주소가 IP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에 hosting.kr을 이렇게 PPT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hosting.kr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제 hosting.kr은 이제 그 대행 업체예요. 대행 업체인데 그 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행 업체예요. 근데 이제 사실 hosting.kr을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구글도 자체 도메인 그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걸 써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사다 주소인 sada.gbshs.kr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도메인을 하나 구매를 한 것인데, 이제 여기 보면 제 보유 도메인을 가면요. 이렇게 보면은 gbshs.kr 이 도메인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도메인을 직접 구매를 하셔야지 도메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도메인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것도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그 gbshs.kr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서브 도메인으로 이제 gbshs.kr의 한 층 같은 느낌이고요. 이 gbshs.kr이 전체적인 도메인, 이게 바로 IP 주소로 변환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kr이 이제 DN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되는 부분인데 바로 탑 레벨 도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kr은 .com, 이제 .co.kr, .uk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io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큰 기관이나 국가 단위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 탑 레벨 도메인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분류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요. 그 hosting.kr을 보면은 이제 여기 .kr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도메인을 구매하기를 들어가면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들을 다양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뒷광고는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을 이렇게 다양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 모두 달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탑 레벨 도메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초록색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서버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 서버에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오고 싶은지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호스팅.kr은 대행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kr은 이제 우리나라의 TLD잖아요. 한국의 TLD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서 TLD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렇게 .kr에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kr이라는 .kr로 끝나는 웹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kr에 속해 있는 모든 사이트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hosting.kr은 이렇게 제가 아까 gbshs.kr처럼 .kr로 끝나는 이제 도메인을 사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도메인을 대신 등록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뭐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만기를 연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DNS를 이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대행을 해주는 업체이고요. 그러면 이제 TLD하고 DNS가 이제 기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TLD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TLD를 각각 관리를 해주는 기관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TLD는 주로 ICANN이라고 불리는 그 국제 인터넷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 인터넷 기구에서 그 각 TLD가 어느 기관이 담당을 할지를 이제 총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DNS는 주로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인터넷 업체들 KT나 SKT 같은 업체들이 관리를 하거나 요즘은 구글이나 구글 같은 데에서 클라우드 플레이. 뭐였지? 그 1.0.0.1 같은 클라우드 플레이어 아니야? 네,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업체에서 그 사설 DNS도 제공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설 DNS가 생긴 이유는 이제 DNS가 이제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검색을 할 때 이제 URL 바이 도메인을 입력하면은 그곳을 IP 주소로 변역을 해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DNS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방문하는 페이지를 그 로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SKT가 정부랑 뭐 어떤 거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정부한테 제공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 그 보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설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을 그 웹서버랑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 도메인을 구매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도메인은 구매했지만 이게 지금 도메인을 구매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서버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메인이 결국 어떤 IP를 가리킬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hosting.kr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 도메인을 설정하고 네임 서버 변경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도메인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지금 ns1.virtual.com이라는 네임 서버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virtual.com은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웹 호스팅 서비스고요. 서버가 실제로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제가 벌처라는 웹 호스팅을 쓰고 있는데, 이제 벌처에 잠깐만 들어가 보면요.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이 업체를 이용해서 지금 사다 웹서버를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벌처 내부에서도 DNS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서 그 도메인 설정에서 이렇게 벌처 네임 서버로 그 gbshs.kr을 가리켜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gbshs.kr을 입력을 한다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kr, tld, 탑 레벨 도메인에서 그 이 네임 서버가 등록된 벌처로 그 라우팅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벌처에서 이렇게 제가 설정해둔 DNS 쿼리가 있는데, 이렇게 gbshs.kr에 대한 그 쿼리를 이렇게 어드레스 부분인 이 IP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정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밑에 이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DNS 트레이스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해당 IP 주소, 해당 그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DNS에서 이걸 IP 주소를 변환시켜 주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 .kr에 대해서 .kr 탑 레벨 도메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 .kr을 관리하는 여러 대의 서버들에서 이 서버의 IP 주소를 가리켜 주고요. 그 다음에 .kr 탑 레벨 도메인을 관리하는 서버에서 이렇게 다시 ns1.virtual.com이라는 그 네임 서버를 다시 포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bshs.com.kr을 이제 벌처 서버에서 최종 주소로 이 최종 IP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저희 웹서버도 안 해보셔도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뭐 구글도 할 수 있고 뭐 저희 학교 홈페이지도 직접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이 어떻게 그 DNS를 이용해 가지고 도메인을 실제 IP 주소로 변환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cmd 아까 그 커맨드 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ping sada.gbshs.kr을 입력을 하시면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이 IP 주소가 있잖아요. 이 최종 IP 주소로 sada.gbshs.kr이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DNS가 작동을 하고요. 자, 이제 그 주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소를 이용해서 그 실제 서버가 있는 물리적인 위치까지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그 cmd에 아까 핑 입력하신 그 창이 있잖아요. 다시 cmd로 돌아가가지고 그 trace rt sada.gbshs.kr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sada.gbshs.kr을 방문하기 위한 모든 서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돌려봤는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은 그 중간에 경유하는 모든 지점에서 다 핑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IP 리스폰스를 받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돌려본 것을 이렇게 지도에 찍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192.168은 그 로컬 IP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집 안에서 공유기에서 할당되는 주소, 로컬 주소인데 이제 처음에 그 사다 웹서버의 최종 주소로 가기까지에는 우선은 공유기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0.1이 이거를 직접 그 URL 바에 입력을 해보시면은 그 공유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192.0.1을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공유기 관리 창이 나와요. 그래서 192.168.0.1은 공유기를 가리키는 주소고요. 이제 공유기로 우선 간 다음에 이거는 그 저희 아파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그 이렇게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라고 그 아파트 전체의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기기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여기랑 점점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점 사이는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물리적인 그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즘은 대부분 광통신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포인트 사이사이는 그 물리적인 연결로 이어져 있고 다음 지점을 갈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이 지점 내부에는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쪽 IP 주소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로 연결시켜주면 더 가까워져 라는 게 다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적으로 계속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라우팅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예전에 처음에 전화선이 설치가 되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직접 전화선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그 전화 버튼을 누르면 옛날에 이 다이얼 패드 같은 거에서 전화 버튼을 누르면은 그 소리를 듣고서 아 이거는 이 지역의 신호군 라고 해가지고 직접 그 선을 뽑아가지고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에 하셨던 역할처럼 이 기기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그것을 자동으로 스위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 기술이 없었다면은 요즘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신호망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돼가지고 결국 아까 보신 이 지도에서처럼 신호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웹서버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컴퓨터 간 네트워크 통신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웨이포인트,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서버들을 많이 거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걸 다 모아보면은 두 지점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대단한 것이 어느 두 컴퓨터를 잡아도 물리적인 연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의 아주 거대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물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 추상화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SI 7계층이라는 그 추상화의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 통신을 설계할 때 이렇게 일일이 다 뭐 DNS가 어떻게 작동하고 뭐 이제 이걸 물리적인 신호를 어떻게 보내고 뭐 어떻게 규격에 맞추고 뭐 또 그 다음 신호 어디로 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이제 뭐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최종적인 목적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7계층이라는 추상화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원리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지만 이걸로 치환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치환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단순하게 계속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제작할 때는 이 맨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 추상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짤막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면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이제 사다 웹서버까지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공유기를 거치고 그게 아파트에 있는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이 네트워크 스위치를 거치고 또 다른 스위치를 거치고 스위치를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서버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중간에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그냥 1대1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추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 연결, 물리적인 연결이 이 두 컴퓨터 사이에 인터넷을 이용한 1대1 연결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OSI 7계층 모델에서 그렇게 피지컬 레이어로 추상화가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두 컴퓨터 사이의 물리적인 연결이 인터넷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 컴퓨터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쓰는 프로그램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아까 계속 예시를 들고 있는 크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픽 게임즈 스토어에서 뭐 게임을 다운받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줌을 통해서 영상 스트리밍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한 컴퓨터에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거대한 메인프레임은 옛날에 그 애니악처럼 그 한 방을 꽉 채우던 그런 거대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던 시절에는요, 이렇게 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게
다른 곳과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야 한다 하면은 직접 거기에 선을 꽂아가지고 다른 컴퓨터랑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이제 여러분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톱을 쓰고 계시다면요, 이렇게 랜선은 뭐 주로 한 개가 있고요. 뭐 한 번에 한 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를 쓴다고 해도 와이파이를 여러 그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진 않죠. 한 번에 한 와이파이 망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한 연결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할까요? 이제 두 컴퓨터 사이에 물리적인 연결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사이를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분할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지점들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포트 한 개로, 어떻게 한 네트워크로만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될까요? 사실 이것과 비슷한 질문은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은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이 각각 키보드를 사용할 때 다양한 인풋을 받을까? 라는 질문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나 C++ 같은 걸로 코딩을 할 때 그 입력을 받잖아요. 혹시 입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환이? 어떻게 이렇게 콘솔 창이 뜨면은 거기다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그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입력받는 함수가 있으니까. 네, 그쵸. 입력받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까 입력받는 함수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scanf나 cin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제 scanf나 cin을 썼어요. 썼는데 이제 그럼 콘솔 창에서 입력을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콘솔 창에 직접 쳐가지고 엔터를 누르면은 엔터를 누른 시점부터 scanf의 경우에는 엔터를 누른 시점부터 그 콘솔 창에 나와 있는 그 입력된 값을 프로그램 받아와가지고 scanf 다음에 코드부터 실행이 되죠. 그 값을 받아와가지고. 근데 이제 백준이나 코드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입력을 주잖아요. 한 번에 누가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 개인 문자는 아니면 널 문자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개의 인풋을 주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 값을 scanf가 한 줄씩 읽을 수가 있을까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인풋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scanf가 그것을 한 줄씩 읽어가지고 적절하게 프로그램에 넣어줄 수가 있을까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문자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버퍼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입력 버퍼에 입력된 값이 운영체제 상에서 존재하는 입력 버퍼라는 저장 공간에 입력된 값이 저장이 되어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이제 scanf나 cin 같은 게 한 줄씩 읽어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제 이 버퍼를 실제로 C나 C++에서는 fflush나 아니면 getline 같은 함수를 썼을 때 이제 안에 스탠더드 인풋 같은 거 아니면 cin 같은 거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이 입력 버퍼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리키는 지정어예요. 그래서 이 입력 버퍼에 대한 캐시를 삭제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scanf나 cin 모두 입력 버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버퍼에 네트워크 통신을 프로그램별로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제 동시에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나 C++ 프로그램은 여러 창을 띄워가지고 각각 다른 버퍼를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용어를 써가지고 소킷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킷이라는 말이 쓰이는 이유가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한 개의 그 컴퓨터에 그 뭐 랜선 그 이더넷 포트 같은 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소킷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제 이터넷 소킷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게 물리적으로는 한 개밖에 없지만 이제 추상적으로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보면은 그 한 개의 포트를 여러 개의 앱들이 이제 옛날에 물리적인 그 선을 연결한 것처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소켓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스캔프랑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API를 쓰면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리시브가 약간 스캔프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연결된 소켓에서 그 소켓에 할당된 버퍼에서 그 값을 iResult라는 이런 변수에 저장해 주어라 라는 방식으로 진짜 스캔프랑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트워크로 전송된 데이터를 받으면요,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켓을 만듦으로써 이제 운영체제는 여러 앱들이 동시에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그 물리적인 연결을 추상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여기다 소킷이라는 개념을 추가한다면은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1대1 연결로 추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과 운영체제 상에서 돌아가는 소킷을 둘 다 추상화해서 합치면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크롬을 이용해서 구글을 접속하시면요, 구글에서 동작하는 웹 서비스 프로그램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크롬 프로그램이 1대1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추상화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그 CMD를 키셨잖아요. 이 작업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가지고 윈도우 X를 누르고 커맨드 프롬프트나 파워쉘 옆에 관리자가 표시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요, 이제 관리자 권한에 CMD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키신 다음에 nested -a, -o, -n, -b를 입력하시면은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포트 번호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시키시면요, 여러가지 포트 번호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가장 유명한 걸로는 FTP를 담당하는 20번과 21번 포트, SSH를 담당하는 22번 포트, 그리고 오늘 인터넷이 중점이니까 HTTP 통신을 담당하는 80번 포트하고 HTTPS 포트 통신을 담당하는 443번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포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어떤 포트 번호든 사용해도 무방은 해요. 네, 그 뭐 제지하는 건 없습니다. 뭐 특정 포트는 못 써라고 하는 건 없는데요. 이제 두 프로그램이 같은 포트를 사용하면은 같은 포트랑 소킷이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인데, 포트나 소킷을 동시에 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같은 입력과 출력을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하니까 뭔가 계속 꼬이겠죠. 어떤 그 두 프로그램이 그 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 정보인데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받거나, 아니면은 한 프로그램에서 먼저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이 못 읽게 되거나, 아니면은 동시에 뭔가 보내져가지고 뭔가 계속 꼬이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거 설치하실 때 이제 포트를 지정할 수 있는 게임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연결할 때 뭐 포트 번호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와있는 몇몇 게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80을 입력하시면은 인터넷을 못 쓰실 수도 있다, 그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80번이 인터넷을 담당하는 포트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 링크까지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소켓이나 포트가 데이터 링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4개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오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웹 서버를 동작시키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아까 제가 소켓을 이용해서 두 어플리케이션 사이, 두 프로그램 사이에서 이렇게 1대1 연결이 추상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 추상적인 1대1 연결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다 웹의 구성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뭐 그냥 여러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램프 스택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램프가 무슨 뜻이냐면은 리눅스, 아파치, MySQL, 파이썬이 아니고 PHP인데 PHP 약자고요. 이제 사용하는 운영체제, 사용하는 웹서버, 그리고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이 웹서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1대1 연결을 만들어가지고 그 요청을 보내면은 그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리퀘스트가 요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적절한 응답을 보내겠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HTTP는 그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버에서 파일을 능동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서버에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파일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HTTP는 서버에서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 서버, 이게 저희 서버 내부의 파일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폴더하고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sada.dbshs.kr 하고 슬래시를 한 다음에 그 실제로 파일을 접속하듯이 뒤에 여기 나와 있는 폴더명이나 아니면 파일명을 입력을 하면요, 실제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웹서버를 구성하는 거에는 프론트엔드 사이에 통신을 매개하는 HTTP 그리고 백엔드가 있는데요. 프론트엔드는 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TML은 웹사이트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 CSS는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결정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웹사이트의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HTML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안 됩니다. HTML은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F10 그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F12를 누르면요, 이렇게 그 디버깅 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버깅 창을 보시면요, 이렇게 HTML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디버깅 창에서 이렇게 화살표 같은 버튼을 누르고 이제 웹사이트에서 분석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그 해당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HTML, 아까 웹사이트의 구조를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웹사이트의 구조를 정의하고 있는 HTML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HTML이 지금 사진의 소스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소스를 아무 이미지나 바꿔주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이미지가 브라우저 내부에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HTML이고 이 내부에 CSS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주게 됐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width가 50%라는 그 디자인을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로 이제 높이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가 강제로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그 위에 그 크롬의 경우에는 위에 콘솔이라는 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밑에 뭐 커맨드를 입력하면요, 자바스크립트 커맨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alert 위에 이렇게 알림창을 띄우는 함수로서 이렇게 알림창을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 함수를 만들 수 있고 모든 논리를 튜링 완전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고, 이제 크롬과 파이어폭스가 제공하는 브라우저 API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TP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통신 방식이에요.
get, put, delete, post 네 가지가 있고 get은 특정 리소스를 가져오는 것, put은 특정 리소스를 업로드하는 것, delete는 삭제하는 것, post는 서버에 업로드를 하는 거. 그러니까 push랑 좀 달라요. post는 이제 폼 같은 거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로그인이 있어요. 로그인은 포스트 메소드를 쓰는데 이제 이렇게 써인 사다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하나의 폼이에요. 이제 폼이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그 사인인 버튼을 누르면은 포스트 방법으로 서버에 파일 그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포스트 방식으로 HTTP 통신 방식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실제 연결로 매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g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의 뒤에 있는 이렇게 뒤에 물음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서버에 변수를 전송할 수 있는 ge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엔드가 있는데요. 백엔드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백엔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까 그 메인 페이지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그 날짜가 출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서버가 이렇게 PHP라는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이 날짜를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엔드는 그냥 웹서버에서 뭐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일을 전송하는 거잖아요. 파일을 동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논리성, 어떤 앱의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언어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PHP나 장고, 파이썬을 사용하는데요. 네, 뭐 어떤 언어 쓰셔도 돼요. 뭐 C++로 만드셔도 되고 루비를 만드셔도 되고 뭐 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되고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 이용하시면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나중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하실 수 있으면 전화로 질문을 주시면요. 아니 뭐 클래스룸 개인 댓글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